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문학평론가 박혜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평. 네, 박평 박혜진 선생님. 근데 오늘 옷이 굉장히 화사하네요. 봄봄. 네, 안에도 분홍색이 있고 밖에도 분홍색이 있고. 네, 항상 봄이라서. 약간 좀 무채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었던 걸로 왠지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잠에 들었거든요. 뭐 라디오인데 뭘 그렇게 고민. 전날부터 고민하고. 저 매일 고민합니다. 회사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도 항상 고민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제 어떤 패션 감각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무채색일 것 같아서 저라도 좀 밝은 옷을 입고 오자 했죠.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해요. 뭐를? 다음날 아침에 뭘 입고 나갈지. 왜? 근데 왜 저를 보고 피식 웃으시죠, 둘 다? 아니, 전날부터 생각해서 그렇게 입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댓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년도 넘게 전에 방송했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남기신 댓글이 이제 올라왔네요. 닉네임 H1981님. 오래 살고 싶다기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몇 년간 할아버지 간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이런 대화 꺼내기 힘들지만 책을 읽어보고 한번 시도해보려 합니다. 업데이트되는 방송 잘 듣고 있고 추천해주시는 책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 좋은 책이죠.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더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연명의료 네. 관련 법률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명의료 관련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서 같은 것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H1981님은 애청자님이신데 역주행하시다가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닉네임 접속 쓰시는 분께서 또 댓글 주셨네요. 네, 뭐 애청자시죠. 닉네임 접속님. 어제 우연히 방문한 중고서점에서 속초에서의 겨울 4,800원, 소주클럽 6,300원에 득템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평정심을 잃지 않았으면 중고서점에서 수십 권 사올 뻔했어요. 크크. 네. 우리 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죠. 중고서점이든 뭐 새 서점이든 간에. 맞습니다. 자제해야죠. 저는 그 카트죠. 카트에 담겨져 있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온라인 서점 카트. 온라인 서점 카트. 장바구니. 장바구니. 우리 저런 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책 중에 아예 안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나 사놓고. 꽤 많을 텐데요. 정말 많은데? 그죠? 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반이나 안 읽은 책도 진짜 많아요. 책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산 건데? 산 것도 있고 사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는 또 회사에서 신간이 출간되면 무조건 다 한 권씩 그렇죠. 다 증정을 받기 때문에 안 읽은 책이 많죠. 저도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그렇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아예 안 읽은 책은 한 20%? 네. 그리고 읽다가 이제 관둔 책이 또 한 10%? 네. 최소 3분의 2는 다 읽은 책인데. 구매를 하고 읽는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 거네요. 구매를 적게 하나 보죠, 제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설가 이문열 씨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자주 받나 봐요. 집에 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책을 다 읽었느냐. 그리고 소설가 이문열 씨도 굉장히 당당하게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읽은 책이 아니다. 하지만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안 읽었다. 네, 절반 이상은 안 읽었다. 하지만 나는 그 책들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제 그분이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체로 서문과 결론을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들춰보지 않은 책은 없고, 근데 문학 작품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저 아마도 이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음. 그분은 뭐 인문 교양도 인문서 많이 굉장히 읽으세요. 이제 뛰어나시니까 음. 이제 인문서 같은 경우에 저도 문학 작품은 안 읽으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뜻밖의 내용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신호흡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회학 서적이나 인문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머릿말이라던가 혹은 결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책에 대한 리뷰 같은 것들은 읽고 있기 때문에 아 대충 이런 작가의 이런 문제 의식을 담은 책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책을 많이 사면 좋은 점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한테 제일 좋은 점은 그 무료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광화문 교보문고.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 제 무슨 등급 되게 높은 고객이기 네, 네. 때문에 아, 책을 안 그래요? 사도 2시간인가 무료 주차를 해줍니다. 아, 교보문고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려나? 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사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어렸을 때 수입이 굉장히 지금도 수입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제한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는 수입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책을 한 권 한 권씩 사 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10% 20%막 할인해주는 인터넷 서점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 1,000원 2,000원 아껴봤자 뭐하냐 막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도 있지만은 그 오프라인 서점 가가지고 책의 물성을 좀 직접 확인을 해본 다음에 사는 재미가 훨씬 쏠쏠하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책이 정말 없어 보이면 안 사고 싶지 않습니까? 뭐 표지도 그렇고 뭐 네, 사실 판형이나 종이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네. 그 광화문뿐만 아니라 강남점도 무료 주차를 해줍니다. 합정에 새로 생긴 교보문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 무료 주차가 안 돼요. 그게 가장 높은 등급을 취해야지만 무료 주차가 되나요? 아니면 그 이제 물건 사면 다 무료 아, 주차 해주잖아요. 책 사면. 책을 사지 않아도 근데 그 액수를 조금만 사거나 심지어 아예 안 사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차를 해주고 뭐 100원만 사도 되니까 뭐 볼펜 한 자루만 사도 되고 홍대 그 합정점은 무료 주차 혜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 이러면서 책을 이렇게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는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는 건물 전체가 다 주차장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 주차장인데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책을 늘리면 안 돼요. 또 조만간 이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희 집에 계신 높은 분도 책 좀 그만 사라고. 집 무너지겠다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맡아가지고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일산에 국민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언제 그 서비스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 거기 알고 관계자 계세요? 네,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트레바레 비슷하게 네네. 그 국민도서관 관계자도 한번 모셔다가 저는 맡기고 싶지는 않은데 네, 어떤 컨셉인지 네네. 어떤 컨셉트의 서비스인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거칠게 설명하면 책을 맡아줘요. 그리고 그 책으로 대여 사업도 하세요. 그 책을 그냥 놀리는 것이 놀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 사업도 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설 도서관 겸 책 보관소의 서비스를 이제 합친 거죠. 대여료도 받으니까 책 맡긴 사람이 자기 책을 많이 빌려가면은 뭘 좀 돈을 받나요 오히려? 돈을 받아요. 은행이네요. 네, 인센티브도 생겨요. 심지어. 은행까지는. 예. 그 책을 맡기고 저축해놓으면 책을 맡기고 맡기면 그 책을- 보관료를 또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관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몇천 권에 연간 10만 원 정도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제 책의 상당 부분을 맡길까 고민을 해서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이제 뭐 3권 이상 중복되는 책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최소한의 이제 약간 제한 조건이 있고요. 그 국민도서관을 이용해서 대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여료 비슷한 걸 줘야겠죠. 그러니까 책을 맡겨놓으면 보관료를 내는 대신에 그 책이 활용돼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의 일부를 또 돌려받기도 하고. 돌려받죠. 돈으로 그런 돌려받을 시스템이군요. 수 있고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추가로 할 때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일산에 있으니까 네, 일산에 YG는 집 근처니까 그래도 네 맞습니다. 고려를 더 해볼 텐데 저는 맡겨놨다가 만약에 그 책 보고 싶으면은 일산 가야 되잖아요. 일산 아니죠. 택배로 보내주죠.
택배로. 네, 네. 직접 가고 그렇진 않겠죠. 직접 가고 네. 그렇지는 않겠죠. 그 책을 보러. 네. 옛날 사람이라서 직접 가야 되는 줄 알고. 일산까지 가시려고 신청서 작성하고. 그냥 서점에 사서 보세요. 음, 집에다가 보관하시고.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집이 무너지진 않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 박평이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국민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관계자도 저희가 한번 모셔다가 어떻게 기획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책은요. 2권짜리인데 1권의 표지의 색깔이 오늘 박평이 입고 온 옷 색깔이랑 똑같네요. 네. 컨셉트군요. 컨셉트. 그런가 봐요. 그게 무의식이었나 봐요. 네. 제목은 분홍색. 책 제목은 곰탕. 네. 짧은 제목 책 너무 좋아요. 네, 곰탕. 임팩트 있는 제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 무슨 우동 같은 책인 줄 알았어요. 우동은 무슨 책인데? 그 우동이라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되게 돈이 없는데 너무 먹고 싶은 우동이 있었는데 그 우동을 그냥 이렇게 그냥 준 거죠. 뭐 일본의 우동집 사장님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동화책이에요? 네, 동화책 비슷한 근데 꽤 유명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의 그래서 근데 그런 걸 2권짜리로 썼단 말이야 하고 되게 놀라워 있죠. 그리고 저자도 그러니까 제목이 곰탕인데 그것도 좀 특이하고요. 곰탕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리고 저자도 약간 독특한 경력이죠. 저자가 영화 감독이네요. 네, 영화 감독입니다. 김영탁 감독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영화 이름을 들으면 그 감독 하실 거예요. 헬로우 고스트. 네, 슬로우 비디오. 2작품 다 차태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맞아요. 차태현 영화였어요. 씨가 주연으로 나왔고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는 전작보다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헬로우 고스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한 300만 명 이상 관객이 들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봤거니와 그리고 유수의 영화제에서 뭐 일본의 후쿠오카 아시아 영화제, 뭐 스위스 누샤텔 판타스틱 국제 영화제, 또 백상 예술대상 신인 감독상, 뭐 대종상 시나리오상, 청룡 영화상 신인 감독상. 그거는 후보. 예. 전 근데 이제 헬로우 고스트도 안 봤고 슬로우 비디오도 안 봐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작가로는 이번에 처음 데뷔하시는 거죠? 그렇죠. 첫 장편 소설로 이 곰탕이라는 소설을 쓰셨고요. 저도 김영탁 감독이랑 일면식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그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출연을 하셨었어요. 이빨이 좀 되시는 분이군요. 그러니까 아마 슬로우 비디오 홍보차 아마 출연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약간 되게 인간미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이 김영탁 그 감독님 혹은 작가님이 만든 영화 그리고 그분의 캐릭터 그리고 이 곰탕까지 뭔가 굉장히 일관된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하면서 유머러스하면서 따뜻한 이런 코드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슬로우 비디오 영화 망하면 어떡할지 하는 걱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요? 네, 근데 슬로우 비디오가 제가 제 짐작컨대 그렇게 큰 인기는 못 끌었던 것 같고 전작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막 와신 상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 좀 약간 본인의 여러 가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손을 대본 게 이 곰탕이라는 장편 소설이 아닌가 싶고요. 이 소설은 저는 즐겨서 애용하지는 않는데 카카오 스토리라는 곳에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라는 곳에서 소설 연재를 하나 보죠. 네. 그리고 또 소설 연재를 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100원씩 뭐 내고 본다면서요. 이게 분할된 형태로 연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당 이제 그런 금액이고 뭐 어떤 캐시를 충전을 해서 전편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카카오 페이지에는 저희가 만드는 나는 의사다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무료거든요.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100원씩 받을까 그냥 에피소드 하나에? 근데 어쨌든 그 유료로 연재를 하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50만이 이미 이제 연재 과정에서 이 소설을
상당히 열광하면서 읽었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고 야, 50만 명이 1,000원씩만 내도 5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이 5억인가요? 구매를 하는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걸 총 수입이 네.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게 또 전부 다 작가한테 가는 건 아니고 네, 네. 어쨌든 1,000원씩 만약에 다 냈으면 매출이 5억 발생한 셈이고 100원씩만 내도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실제로 괜찮다. 그 이게 매출이 얼마 정도 이제 발생했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지만 그 카카오 페이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런 곰탕처럼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고 이야기도 풍부하면서 아주 뭐 라이트 노벨적이지는 않은 작품들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런 계열의 작품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출판사들에서는 이제 그런 소설을 내면 출간을 한 다음에 하나의 유통 플랫폼으로서 그곳에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었는데 이 작품은 정말 거꾸로. 거기에 연재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으로 책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YG가 읽자고 제안을 했고 마침 그 시점에 박평훈 이제 문학평론가 아니라고 할까 봐서 또 읽고 있어서 그냥 셋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저희가 다루기로 했는데 아마 애청자분들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아, 재미는 있는 책이겠구나.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게 2권짜리임에도 불구하고 JYP도 그러자고 읽자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작가도 굉장히 독특한 경력의 매력적인 사람임이 확실하고 거기에 또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 인터넷 그 카카오 페이지라는 공간에서 어쨌든 간에 50만 정도가 계속 연재되는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지켜봤고 거기에다가 또 뒷표지에 보면은 이분들은 다 이름 아실 텐데 영화 감독 이준익 씨 그리고 만화가 강풀 씨 그리고 소설가 장강명 씨가 상당히 호의적이고 꼭 읽어라라는 뉘앙스의 추천사를 또 덧붙였어요. 네, 사실 전 그 뒤에 그 세 분이 재밌다고 강추해가지고 그래서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추천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마지못해 썼는지. 네, 마지못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썼는지 정말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쓰셨는지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실린 그 추천사들은 다 어떤 진짜 이 작품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추천의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이제 이준익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반전의 반전을 따라가며 마지막 문장까지 정신없이 읽고 나면 한 인간이 가진 그리움이 어떤 일을 감행하게 하는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추천사를 쓰셨고요. 또 만화가 강풀 씨는 곰탕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지만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 여러 장르가 혼정되어 있으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독자를 이야기 속에 가둬놓는다. 장강명 작가의 추천사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네. 곰탕 맛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으로 처음 몇 장을 읽었다. 그리고 딱 한 번 쉬고 끝까지 다 읽었다. 레이저 총을 들고 멋진 불량 여고생이 운전하는 뿅카를 타고 광안대교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듯한 소설이다. 등등등등 쭉. 네. 맨 마지막 문장은 스포일러가 될 테니 더는 얘기 안 하련다. 뭐 이렇게 끝나는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이게 정말 다 읽고 나서 저는 좀 방송 걱정했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만 말이 하면 없는 게 다 아니라 스포일러야. 맞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은 이 곰탕의 설정이 이제 이런 류의 소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아, 곰탕은 쉽게 말하면 뭐 한국판 터미네이터다. 그럴 수 있죠.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1권의 부제는 미래에서 온 살인자, 2권의 부제는 12명이 사라진 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고요. 시점은 이제 배경은 현재인데 한참 몇십 년 후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좌충우돌 활약하는 뭐 그런 활동들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이우환이죠. 네. 네,
성을 이시고 네. 이름은 우환. 우환이 있다. 우환이 이럴 있다 할 때 그 우환. 우환이에요. 네. 뭐 한자는 다르지만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우환이라는 사람은 미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미래예요. 어떤 미래냐면은 구체적으로 상황이 묘사가 되지는 않은데 부산에 쓰나미가 몇 번 덮쳤어요. 그건 해운대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화 해운대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이런 대목들을 또 약간 빵 터지는 대목들이에요. 네. 군데군데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 혹은 외국 영화 어디서 혹은 본 듯한 장르 소설 음. 어디선가 이제 본 듯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어쨌든 부산에 그 쓰나미가 몇 번 덮쳤어요. 쓰나미가 몇 번 덮치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우한이라는 사람이 사는 부산은 디스토피아적인 부산입니다. 그렇죠. 윗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서 이제 좀 부자들인 사람들은 쓰나미 위협이 상대적으로 덜한 위험이 없는 이제 윗마을에 모여서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고지대를 말하는 고지대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몇 번의 쓰나미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었던 사람들이 윗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위협을 안고 아랫마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한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철이 든 다음에 고아원 원장이 자기한테 뭐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떤 식당에다가 그러니까 곰탕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에다가 본인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의 노예처럼 네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냥 주방 보조로 노예처럼 이제 살아온 거예요. 네, 일도 굉장히 잘해서 성실하고. 사실은 이제 셰프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변화가 야망이 일어나지 않는 없어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셰프로 올라가야 되겠다, 돈을 더 벌어서 윗마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삶의 야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건 무엇이냐면은 고아원에서 원장이 식당에 맡길 때 그냥 그 원장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마지못해서 얘기한다는 듯이 너희 아빠 이름은 뭐였고 너희 엄마 이름은 뭐였다. 그래서 이제 자기 출생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정말 야망도 없이 그 곰탕을 만들어 파는 식당에서 노예처럼 40대 중반까지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폐가 있는데 그 곰탕 파는 식당에 그 곰탕은 진짜 곰탕은 아니에요. 그 맛이 없어요. 그리고 소, 돼지 뭐 이런 게 이제 귀해진 것 같은 설명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쓰나미가 몇 번 덮치고 그러면서 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이상한 가축 전염병들이 계속 돌아서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지금 키우고 있는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울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아, 디스토피아네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소, 돼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살 막 수 있겠어요? 소나 돼지나 닭의 유전자들을 막 이상하게 조합을 해서 섞어가지고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이상한 그런 유전자 동물을 만든 거죠. 유전자 자, 변형 조작 동물,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든 거죠. 그 새로운 단백질원을 만들어내야 거죠. 되니까. 근데 맛이 없다는 거. 근데 맛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걸로 옛날의 곰탕 맛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당 주인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예처럼 부려먹는 주방 보조를 앞에다가 두고 와, 옛날에 정말 부산에 맛있는 곰탕집이 있었는데 그 곰탕 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그 곰탕 국물 진짜 끝내줬는데 그 언제까지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 미래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네. 이 곰탕을 만드는 비법, 그러니까 곰탕 레시피를 알기 위해서 과거로 보내지는 거죠.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이 미래 시간 배경이 2063년인가요? 네. 네. 64년인가 뭐 고무렵인데 그때는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는데 위험하다는 거. 시간 여행을 떠나는데 설정은 이런 거죠. 이제 미래로는 갈 수 없고 과거로만 갈 수 있는데 과거로 떠나기 위해서는 여행사를 찾아가서 뭐 패키지 상품 같은 거를 사야 되고
근데 그 미래로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절반은 가는 길에 죽고 뭐 또 절반은 일부는 오는 돌아오는 길에 길에 죽고. 죽고 뭐 일부는 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여행. 그래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돌아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희박한. 돌아올 확률이 20%도 안 되는 뭐 그럼 이제 그런-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그럼 누가 돈 내고 가느냐? 정말 이게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뭔가 부탁, 의뢰를 받고 네가 과거에 가서 뭘 하고 돌아오면 내가 성공 보수로 뭐를 줄게. 뭐 이런 거를 이제 받고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주로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윗마을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요. 주로 그 의뢰를 받는 사람들은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안 풀리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간다는 거죠.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네. 신분 상승이 좀 될 네. 수 있는 기회. 네, 그 최소한 아랫마을 그 윗마을 끄트머리 정도에서라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네. 2063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정말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고아원 출신의 어떤 남자가 곰탕집 사장님이 너 과거로 돌아가서 맛있는 곰탕을 끓이는 비법을 좀 배우고 그 곰탕을 끓이는데 필요한 뭐죠? 고기 양지? 아롱사태? 사태. 네. 그래서 이게 소고기 무슨 좀 사태냐 사와라. 도대체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네, 아롱사태가 뭔지 모르는데 자기는 거기 과거로 가면 아롱사태가 있대더라. 아롱사태를 들고 그러니까 곰탕 만드는 법을 배워서 아롱사태를 잔뜩 싸들고 돌아오는 게 지금 과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현재 2017년 8년쯤에 부산으로 도착하는 것까지가 기본 설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설 1권에 한 20페이지 정도의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소설 앞에 한 20% 정도의 설정을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600페이지는 뭘로 채우나요? 20페이지가 요 정도에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야 무슨 곰탕 그 맛을 곰탕 만드는 비법을 배우라고 시간 여행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장강영 작가도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설 내용이랑 상관없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윗동네 사는 놈들이 정말 악독한 놈들인 것 같아요. 별의별 걸 다 시키는 거죠. 내가 한참 고생할 때 먹었던 컵라면 맛이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옛날에 소시적 때 사진이 지금 한 장도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사진 한 장만 좀 내 찍어와라. 사진 한 장만 찍어 와라. 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나 진짜 고생할 때 먹었던 컵라면 다시 먹고 그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컵라면 먹고 싶다. 사진을 그 과거에 어디로 가서 거기 그때 가면 내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과거에 가면 그 뭐 예를 들어서 19살짜리 내가 어딘가에서 무슨 학교 다니고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나를 찍어서 찍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윗동네 사람들이 그 이 방송 녹음하는 시점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모 그룹 일가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그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뭐 갑과 을의 세계도 좀 그려지는 그런 설정들이었죠. 네. 그 작가가 김영탁 작가가 부산 출신인가 봐요. 저는 목포 출신이잖아요. 네. 아, JYP 부산 어쩌라고요?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부산을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은 막 동네가 다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막 감정이입은 저는 안 됐는데 만약에 부산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좀 감정이입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여기가 거기지 여기가 거기지 뭐 이런 식의.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부산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쓰나미 설정을 위해서 부산을 배경으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좀 이렇게 영도라 이렇게 몇 군데 취재해가지고 쓰신 것 같기도 하고 김영탁 작가가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말투는 어떤 걸 쓰던가요? 기억 잘 안 나요.
제가 그 정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저는 보통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 부산이라는 공간이 전면에 등장해서 곳곳에 계속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만 그 부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막 탐구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이라든지 네, 맞아요. 애정이 네. 키워든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뭐 추정컨대 부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릴 때 좀 살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은 골목골목을 직접 그 추억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설을 쓰기에 부산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매력 혹은 어떤 소설적 공간으로서의 부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가령 바다가 있는 곳이고 부와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가시화되어 나타난 뭐 해운대 같은 곳은 심하죠. 정말로 가시화돼서 나타나 있는 곳이고 아주 첨단의 그 건물들 그리고 아주 예스러운 그 골목들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차들 곰탕이 있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끓여야 하는 곰탕이 있는 세계와 그것이 없는 세계를 드러내기에 되게 적합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네. 쓰나미도 쓰나미지만 시간 여행의 도구가 배잖아요. 배. 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분위기가 이제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거라서 음. 그래서 바닷가가 배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랬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하니까 이제 윗동네에는 부자들이 모여 살고 아랫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설정의 소설들이 굉장히 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가장 비슷하게 애청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어서 그냥 언급을 하는데요. 원래는 저번에 박평 같이 책 처방했던 SF 소설 할 때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책이거든요. 이 필립 리브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 영국의 작가가 쓴 SF 소설 중에서 견인도시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견인 무엇을 견인하다 할 때 그 견인 끌어온다 할 때 끌어온다 할 때 그 견인 도시 연대기 사람인가 했네요. 라는 책인데 이게 총 4권짜리 책인데요. 이 필립 리브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게 뒷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어떤 뒷얘기가 재밌냐면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그 경제학자 장하준 선생님 책을 팔아서 돈을 좀 버셨잖아요. 근데 이 부키의 사장님이 SF 마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소설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SF 소설도 좀 내보고 싶다. 자아실현. 네, 자아실현 했는데 의외로 그 경제학자 장하준 선생님이 그 북유럽 추리 소설이나 SF 소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 장하준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최근에 읽은 굉장히 재밌는 영국 작가가 쓴 SF 소설이 있는데 하면서 추천을 한 거죠. 그게 이 필립 리브의 견인도시 연대기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이게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은 무슨 핵전쟁과 비슷한 식의 큰 전쟁이 난 겁니다. 그 전쟁이 난 다음에 소수의 생존자들이 이제 지구는 거의 다 황폐화되어 있어서 지구 지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견인 도시입니다. 움직이는 도시니까 그래서 런던 도시, 뭐 뉴욕 도시, 뭐 바르셀로나 도시 이런 게 움직이는 이제 약간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층이 있겠죠. 위층에는 부자들이 도시의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생산하는 부를 이제 향유하는 부자들이 이제 살고 그 도시에 이제 층층이 내려가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애초에 도시에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설국열차 설정하고도 조금 네. 비슷하죠. 살고 그다음에 왜 견인 도시냐면은 이 도시들이 이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원을 약탈해야 되는데 누구의 자원을 약탈하냐면 이제 도시들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움직이다가 만나는 작은 도시가 있으면 그 작은 도시를 추격해서 약탈을 한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해체해서 자기의 자원으로 삼고 그 도시 사람들은 노예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물고 물리는 그런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가 이제 견인 도시들의 전쟁터 겸 생존의 장이 되는데 그때 이제 런던이라고 불리는 견인 도시에 사는 이제 소년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의 약간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 견인도시 연대기의 이제 줄거리인데 옆으로 잠깐 세가서도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네. 놀랍군요. 그러니까 네. 곰탕을 읽고서 그 견인도시 연대기라는 책은 없네요. 4권으로 이루어진 책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그 패키지를 견인도시 연대기 세트라고 부르고 4권의 제목은 다 따로따로 붙어 있는 네, 맞습니다. 뭐 1권이 모털 엔진인데요. 근데 인터넷 서점에서 견인도시 연대기라고만 쳐도 혹은 필립 리브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이름을 쳐도 나옵니다. 근데 이 견인도시 연대기가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터 잭슨 감독, 네.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 감독이 자기의 다음 영화할 작품으로 견인도시 연대기를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영화를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1차 예고편이 공개됐다는 기사가 몇 달 전에 나왔는데요. 모털 엔진. 그 사이에 그러면 만들었나 보네요.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철저하게 이제 계급화되어 있고 층층이 계급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관을 이 곰탕이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거죠. 같아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뭐 그런 거랑 네. 비슷한 것만큼 이렇게 공중에 뭐 떠 있으면 아니 공중에 떠 있지 않고요. 진짜 약간 그 스팀 엔진 증기 기관을 의해서 그냥 칙칙칙칙 움직이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상에서 예, 도시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쪽이든 다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피터 잭슨 감독이 영화화했을 때 또 어떻게 묘사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저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저는 언제 영화가 되나 싶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건가 보군요. 자, 저희가 지금 곰탕 관련 얘기만 30분 넘게 한 다음에 이 필립 리브의 얘기를 한참 해서 필립 리브 부분은 통편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만. 뭐 웬만하면 살려보죠. 혹시 통편집이 되면 제가 댓글로 쓸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곰탕 편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곰탕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박평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